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2380선을 돌파해 2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18년 6월 15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자동차 등 일부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서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재점화 우려 등의 악재에도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주변 여건이 안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올해와 내년 실적 개선 기대를 반영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섹터가 다시 움직일지 관심 쏠립니다. 오늘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캐리람 행정장관과 홍콩 고위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데 맞서 중국도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 입국 금지와 중국 내 자산 동결 등 미국의 제재와 동등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이 미중 갈등 악화 우려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1온스에 0.6% 상승한 2039.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온스의 2,000달러 선을 돌파해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지난 7일 2%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과 관련해 타협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용의가 있다면서 이번 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이 현지 시간 10일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역사적 수준의 재정 통합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증시 분위기를 지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 랠리를 주도한 기술주를 팔고 경기 순환주로 갈아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는 강세 보였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쳤는데 27,791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0.27% 강보합권 3,36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들,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11,0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1968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57,800원대, SK하이닉스는 81,4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 약보합권 그리고 LG화학 지난주 숨가쁜 급등세를 뒤로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3%의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72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선주가 7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 현대차 사실상 어제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한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15%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수급이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제 대거 매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17만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카카오 10위권 0.8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도 어제 마찬가지로 LG화학과 비슷하게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이었고 어제장에서는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4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헬스케어가 1% 가깝게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0만 7,500원대.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해서 상승 나왔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헬스케어가 가장 강했습니다. 거의 1%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이 CJ는 0.48%의 약보합권 31만 원대, 제약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하락 나왔고요.
이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급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장에서도 추가 상승세 나왔습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16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1% 가깝게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KMW 어제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컸는데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6%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6,400원대 그리고 제넥신과 알테오젠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CJ E&M 2%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로 좀 자금이 옮겨가면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장에서 강세 보였고요.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6% 넘는 급등세 25만 6,500원대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SK 머티리얼즈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드레일링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약보합권 1,4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도는 2%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주와 별 움직임 없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미가세가 3% 넘는 급락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약보합권, 라이트코인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오스 모네로까지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가 1%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지난주 시장과는 반대되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좀 로테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최근까지 나스닥 위주의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이루어졌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다우존스 지수가 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 전일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3% 상승한 27,791.44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7% 상승한 3,360.47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9% 하락한 1,968.3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는데요. 우선은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점이
투자 심리를 전체적으로는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를 인용해서 전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만 7천 명으로 일주일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총 확진자가 500만 명을 상회하고 사망자도 16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 지난주부터 신규 확진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자극하는 요인인데요. 여기에다가 미국 항공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항공사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이 코로나19 억제와 경제 반등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산업주와 에너지 같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고 주요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도 경기 회복 기대가 작용할 때의 증시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 상향 조정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이 차츰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낙관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를 주당 $400로 낮춰 연장하는 것과 그리고 급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행정조치에 전격 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자 예고한 대로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침범한 것일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의회의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 인사 11명을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등을 제재한 데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등 이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가하는 조치는 아닌 만큼 시장 반응은 제한됐는데요. 양국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소식에 투자자들이 더욱 집중하는 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는 588만 9천 명으로 지난 5월에 537만 1,000명보다 약 52만 명 증가한 상황인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달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50.89로 석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이 부양책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였는데요.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보다 0.36% 하락한 22.13을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안정된 빅스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미중 마찰이 확산되자 전일 홍콩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가 5% 내외로 급락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제거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아이폰 연간 출하량이 2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애플은 장중 1%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으로 애플이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애플 1.45% 상승 전환하면서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미국 TSA 교통안전국에서 9일 미국 공항 이용객 수가 83만 명을 넘어서 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공업종이 급등했고요. 더불어 MGM, 나이키, 캐터필라 같은 이 종목들도 같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이 하락하고 산업재, 건설, 항공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MGM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가 MGM의 온라인 카지노 매출을 기대하면서 지분을 12%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3.77% 급등을 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와 원리조트 등 이 리조트 카지노 회사들도 7에서 9%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TSA가 공항 이용객 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치를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하자 보잉,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항공업종과 GM과 같은 자동차 업종 등이 5에서 7%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신발 판매 업체인 풋라커는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7.82% 급등을 했고요. 나이키도 3.49%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엑선모빌과 같은 에너지 업종들 강세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MS는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트위터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99%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다우존스에 많이 편입이 돼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 산업과 건설, 항공 이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이며 미국 시장은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상황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틱톡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이 틱톡을 인수해도 괜찮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틱톡 인수 처음에는 MS 얘기 가장 강하게 나오다가 이제는 넷플릭스 얘기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트위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잠재적인 경쟁 상대의 제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틱톡이 MS가 틱톡 인수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넷플릭스가 사야 한다는 주장 CNBC에서 나왔는데요. 넷플릭스의 잠재적 경쟁자가 바로 틱톡이기 때문에 인수할 경우 경쟁자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틱톡 인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경쟁자 제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틱톡은 글로벌 광고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갖고 있지 않은 사업 모델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넷플릭스의 유연한 조직 문화에 틱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기업 문화 측면에서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거대 기업 MS보다는 직원의 자율성을 부과하는 이 넷플릭스가 틱톡을 인수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틱톡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가 인수할 경우에는 정부에 내는 권리금이 가장 적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틱톡 미국 사업부문은 직원 1,400명 정도로 비교적 소규모인 만큼 이 넷플릭스와 큰 갈등 없이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만약에 결합을 한다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넷플릭스가 틱톡을 인수할 경우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권리금 규모가 가장 적을 것이다라고 CNBC에서 마찬가지 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인수하는 기업은 미국 정부에 권리금을 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넷플릭스가 인수할 경우 권리금까지 가장 적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트위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MS보다는 트위터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트위터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월 말 기준으로 78억 달러입니다. MS가 1,360억 달러이기 때문에 6%에도 MS의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 2분기 12억 달러 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이 대형 사모펀드와 함께 인수를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모펀드들과 함께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들 시장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화웨이와 퀄컴 이슈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퀄컴 측에서 트럼프 행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화웨이 측에 반도체 칩을 좀 팔게 해달라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 통신장비 회사죠. 화웨이가 조만간 자체 설계 모바일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퀄컴이 미국 정부 제재를 뚫고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득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가장 큰 사업부 두 개인데요.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화웨이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퀄컴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모바일 반도체를 공급하자니 이 스마트폰에서 경쟁 상대인 화웨이를 돕는 꼴이 되고 지켜보기만 하자니 퀄컴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10일 이 IT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자체 설계 모바일 반도체 생산 중단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퀄컴이 스마트폰 반도체 공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반도체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주축인 엑시노스 제품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웨이 공급사로 진입은 삼성전자로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애초 삼성전자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용 반도체 엑시노스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화웨이 순환 회장, 이 쉬즈쥔이죠. 이 순환 회장은 3월 미국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삼성전자나 미디어텍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화웨이 제품의 D램과 낸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화웨이는 2019년 기준으로 애플과 베스트바이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화웨이와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는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선뜻 화웨이의 동아줄 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체 설계 모바일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자 퀄컴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퀄컴 반도체가 탑재가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화웨이 견제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은 삼성전자 엑시노스를 웃도는 성능을 자랑을 하는데요. 화웨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고객을 확보할 기회만 잃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퀄컴이 이 화웨이의 이 스냅드래곤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퀄컴은 이 화웨이의 이 지금과 같은 이 절박한 상황을 노려서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스냅드래곤 탑재를 확대하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화웨이 다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퀄컴 제품이 이 화웨이의 다음에 나올 이 프리미엄 제품에 퀄컴 제품이 탑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퀄컴과 화웨이 그리고 삼성전자와 화웨이 어떤 관계로 나아갈지를 IT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국내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개인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2년 만에 최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한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장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 상태는 거의 90% 유동성 장세가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의 그 어떤 차익이나 이런 좀 불안한 부분은 분명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약간의 중국과 미국의 이벤트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답이 확실하게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나 대형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혈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 고평가에 대한 그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그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계속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순환매 과정에서
이 어떤 언택트 관련주에서 이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확대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매수처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성장주에서 이 경기 민감주로 가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개별 종목, 업종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롯데케미칼, 한국금융지주,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이익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상승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가 숨가쁘게 좀 달려온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올해 상반기 때 그 증시를 이끌었던 게 이 카카오, 네이버, 이 언택트 대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올 들어서 주가 상승 랠리를 벌여왔던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계속 갈지 아니면 숨고리에 들어갈지 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우선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승세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한 이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카카오가 이제 연초 이후에 거의 130%,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185%까지 올랐고요. 네이버의 주가도 1년간에 128%, 연초 이후에는 68.4%까지 상승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밸류에이션이 가치 평가가 좀 높아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증권사에서는 카카오의 기업의 적정 가치를 33조 2천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는 카카오의 사상 최고에 조달했을 당시 시가총액 33조 7,329억이었는데요. 이것보다 지금 기업 가치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카카오의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1개월 좀 더 소폭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은 없지만 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중장기 두조주가 성장주인 시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 가격의 상승 랠리에 대한 피로감에 쉬어가는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경기 민감주 또한 순환의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생활 패턴이 확산되면서 이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증가했지만 2분기를 지나면서 트래픽 증가 추세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언택트 생활 패턴이 지속되는 영역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언택트 중심의 소비와 또 경제 활동에 벗어나면서 점차 정상화 단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언택트 주보다는 어떤 기존 산업 회복에 이제 집중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이 눈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금과 은 등의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실제 금리 하락이 지속된 점이 이 금 가격 상승의 주 요인입니다. 올해 초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실제 금리는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와 또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에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이 적은 일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마이너스 실제 금리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 가격도 전주 대비해서 지난주 대비해서 지난주가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전 세계 공급의 16.7%를 차지하는 이 페루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차질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산업용 비중이 50%로 높아서 금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했었지만 수요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기금속 가격도 상승하지만 이 철광석 가격도 강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철광석 수입
수입 가격이 중순부터 톤당 110불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8월 중순 현재는 톤당 120불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이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회복 또 여기에 자동차와 굴삭기 판매량 호조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7월에 중국의 철강석 수입은 24% 증가한 1.13억 톤을 지금 기록했고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누적으로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1.8% 증가한 6.6억 톤을 지금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 철강사들이 그만큼 좀 가동률이 어떻게든 높아지는 현재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상위 163개 고로사들의 6월부터 7월의 가동률은 86% 육박하는데 추후에 이 고로사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석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포스코나 현대제철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차가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현대차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현대차 주가 급등한 것은 이 전기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7,1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3%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현대차 그룹 이익은 올해 내수 판매 호조와 제품 믹스 개선에 힘입어서 증가세로 돌아설 할 가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부분 경쟁력 강화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글로벌 수요 회복과 제네시스 판매 호조세를 반영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도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한 부분이고요. 우선 지금 올해 5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2%로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에 이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완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받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 가장 보편화된 노르웨이 자동차 협회의 전기차 주행거리 테스트에 따르면 이 공식 인증 거리 대비해서 실 주행거리와 겨울철 주행 시의 항속거리 감소폭이 가장 적은 모델이 현대 기아차의 이 코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대차 그룹의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7월 14일 2025년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하면서 글로벌 1위 업체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의 그 행보는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는 사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함재한 대표의 이동평균선 100% 활용법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기초강의를 하고 있는 함재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시간입니다. 이평선 100% 제대로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지표인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총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쓸 때 처음에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깔끔하게 2개 혹은 3개만 쓰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맛에 따라서 어떤 분은 2개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개 이상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2개나 혹은 3개만 쓰자 이렇게 일단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한 200일선 정도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100일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대략 한 50일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2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50일선과 그 다음에 100일선 이렇게 해서 50일선을 단기, 그 다음에 1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총 2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50일선과 200일선 이렇게 50일선을
단기, 그리고 2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마지막으로 100일선을 단기, 그리고 2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그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정도로 해서 50일선을 단기, 그 다음에 100일선을 중기, 그리고 2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평선의 용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틀은 시세의 움직인 그 평균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세가 움직일 때는 조정과 발산을 기본적인 틀로 이제 갖추면서 시세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 움직임의 기본 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정과 발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조정과 발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간 조정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선물이 특정 방향으로 시세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분이 나오게 되면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정한 가격대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시세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그 특정 가격대를 강하게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세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강하게 상승으로 발산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이제 조정과 발산의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의 정배열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이냐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으로 돌파했을 때 바로 저희가 정배열, 즉 다른 말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가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시세는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세가 배열을 바꾼 뒤에 조정을 거친 뒤 그 다음에 발산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역배열과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과 정배열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꾸면서 시세가 그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매수 진입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먼저 1차적으로 크로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다가 시세가 일정 부분 이평선을 강하게 상승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세가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천천히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올라가면서 시세가 일정 부분 눌러주고요. 이 눌러줬을 때 저희가 여기서 배열이 정배열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세가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1차적으로 이탈했을 때는 여기서 다시 시세가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격 조정을 거칠 때 그때 단기 혹은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일단은 먼저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라타면 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올라탔을 때 여기서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탔을 때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일정 부분 조정을 주고 특정 방향, 특정 상승 방향으로 다시 재이탈할 때 그때 진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조정과 발산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노란 색깔이 51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101선, 그 다음에 진한 남 색깔이 201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보시면 시세가 1차적으로 시세가 이평선을 먼저 이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배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골든 크로스로 바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먼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상승 방향으로 시세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단기 추세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저희가 강력하게 상승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열이 처음에 정배열로 전환되고 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한 다음에 장기 이평선에 안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추세선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돌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매수 진입 조건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평선의 역배열, 이것은 정배열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 시세는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시세가 배열을 바꾼 뒤에 조정 후 발산한다. 배열을 바꾼 뒤에 조정 후 발산한다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강력하게 발산이 될 때 그때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하게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진입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진입 원칙과 반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1차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가 장기를 뚫고 시세가 내려왔을 때 그때 1차적으로 크로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붙으면 진입한다. 근데 여기서 바로 매도를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시세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재이탈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조정과 발산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는 정배열이었지만 시세가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시세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배열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든 배열이 역배열로 변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 추세선을 이어서 하단 추세선을 강력하게 하락으로 돌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때 매도 방향으로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평선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이평선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배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열을 바꾼 뒤에 그 다음에 시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상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역배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한 다음에 배열을 바꾼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기존 하락세를 강하게 유지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저희가 이평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평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평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캔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